건강 플러스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유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윤희영입니다. 네, 봄 처녀 가을 남자, 이렇게 여자는 봄을 타고 남자는 가을을 탄다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제가 네. 요즘 가을이잖아요. 많이 오락가락하시더라고요. 네. 그런가요? 저보다 더 유독 가을에 좀 고독해지고 심각해지고 이런 분들 주변에 남성분들 많거든요. 네. 이 분위기라는 걸 탄다는 거, 이 계절성 우울증과도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떨어지는 막 낙엽만 봐도 막 눈물이 맺히고 막 그런 소녀소녀한 감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뭐 눈물까지 맺히진 않지만 마음이 좀 허해지는 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도 마음을 좀 다스리는 법에 대해 배워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이번 시간에 함께 할 주제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나라 우울증의 유병률은 OECD 국가 가운데 1위. 수치로 보면 국민의 36.9%가 우울증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우울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요. 또 만성화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울증이 심해지면 일상생활에 상당한 지장이 생기고 뭐 심한 경우엔 자살까지 단순히 그런 기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적인 정신 기능이 다 떨어져서 네. 어떤 생각도 잘 안 되고 자꾸 부정적인 생각만 들고 전체적인 뇌의 기능이 저하된 상태가 2주 이상 지속될 때 저희는 우울증이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특히 여성에서 높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보통 한 10% 정도 경험하는 데 비해 여성은 15%에서 25%. 그래서 한 2배 정도 여성에서 더 많은 하고 싶은 것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가 떨어져 있다 보니까 흥미가 상실되고 어떤 동기 수준도 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위에서 운동 좀 하면 우울증에 좋대 좀 해봐 해도 네. 하지를 못하죠. 의욕이 없어서. 네, 의욕도 없고 에너지 수준이 낮으니까 너무나 피곤하고 뭘 하려고 그래도 시작 자체가 어려워지고 소아 어린 아이들 경우에는 애들이 우울증이 네. 뭐 어디 있겠어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도 있다 보니까 이제 소아 우울증들이 많이 이제 다른 진단으로 오인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보통 소아 청소년들은 우울하면 본인들의 감정이 엄마 나 우울해요 이런 표현을 거의 못합니다. 아이들이. 감정을 본인이 인식하는 능력이 굉장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반항을 하거나 이런 형태로 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이제 잠을 못 자고 본인이 이렇게 의욕이 떨어지고 이러면은 술을 마시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뭐 사춘기에 이런 어떤 감정적인 어려움이 비행 행동으로 네. 그래서 어떤 여학생들은 어떤 성적인 문란한 행동들로 나타나거나 도벽으로 나타나거나 실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건강이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내 주변에 가족이나 뭐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경우들도 생기고요. 경제적 어려움, 어떤 책임감 이런 것들이 이제 심리적으로 우울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많이들 이제 중년에서 발생하는 우울증의 형태가 빈둥지 증후군이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정말 가정을 위해서 또는 뭐 인생을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는데 직장에서도 나는 이제 밀려나가고 있고 그럼 노인의 경우에는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노인분들은 보통 저희가 우울하다는 표현은 잘 하시긴 하는데 그 부분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게 신체 증상을 많이 얘기합니다. 아파 죽겠다, 이렇게 아프니 살고 싶지 않다 이러니까 이게 우울증이 아니라 정말 몸이 아픈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이 이런 신체 증상으로 표현된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서 실제 검사를 해보면 큰 이상이 없습니다. 특히 이제 집중력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들이 인지저하의 대표적인 질환인 치매랑 헛갈려서 치매가 생겼다고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유발하는 원인들은 뭐라고 봐야 될까요? 우울증은 많이들 이제 심리적 원인을 더 많이 생각합니다. 이게 어떤 뇌 질병이라기보다는 얘가 스트레스 받아서 아니면 요새 사는 게 힘들다 보니까 네. 일시적으로 이렇게 심리적으로 우울한 상태에 빠졌을 거야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우울증도 생물학적 원인이 매우 크게 작동하는 질환입니다. 병력을 살펴보면 가족력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내 부모나 부모의 형제들 중에 우울증을 앓았다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직계 가족 중에 이런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 일반인에 비해서 우울증의 유병 가능성은 한 2배에서 3배 정도 네. 높아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드린 어떤 유전적 요인, 타고난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스트레스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오면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고장이 일어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죠. 그러니까 유전적 요인이 있는 분들은 그런 스트레스 결과 만성적으로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뇌 안에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이런 여러 가지 우울증에서 주요한 신경 전달 물질들의 교란이 일어나서
6개월 이상 우울한 시기가 계속 장기적으로 지속이 되는 상태가 발생합니다. 외부에서 작용하는 게 또 50%가 있다는 거죠. 흔히 하는 이제 행복한 사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 우울증이 적고요. 좀 우리나라는 사실 우울증 유병률이 좀 높은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많은 사회일수록 우울증 유병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이제 주로 환경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정이 힘들거나 또 직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거나 또 사회 환경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이러면 이제 우울증 유병이 좀 더 많아지고 그런 환경에서 내가 그런 스트레스를 장기간 받을 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들에서 내 취약성이 있다면은 우울증으로 이런 질병 상태로 넘어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우울증 치료는 정확한 진단적 평가에 따른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해야 효과적이다. 한두 달 정도 치료 후에는 평상시 기능의 7-80%가 회복된다. 또 자기장을 이용해 뇌의 기능을 회복하는 경두계 자기자극술도 많이 쓰이는 자기장 치료법 중 하나다. 디지털 기술이 발달함에 따라 디지털 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우울증은 조기에 치료하면 상당히 예후가 좋을 수 있는데요. 만성화가 되면은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치료가 어렵습니다. 특히 심한 우울증 환자들은 자살 같은 어떤 굉장히 위험한 행동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적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에 있어 우울감은 증상의 일부일 뿐 신체와 정신에 걸쳐 다양한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모인 질환이 바로 우울증이다. 우울증의 치료는 무엇보다 전문의와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한다. 중도에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이 중요한데 특히 우울증 치료에 있어 음주는 증상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다. 우울증 치료의 첫걸음, 나를 인정하고 돌아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네, 지난주 건강플러스 방송 보시면서 네. 어머, 저거 내 얘기야. 그렇죠. 누가 또 내 사연 보냈네 하시는 분들 주변에 실제로 계시더라고요. 오늘도 이 우울한 마음들 잘 읽고 저희가 또 치료법까지도 살펴보겠죠? 네. 살펴보겠습니다. 오늘도 도움 말씀 위해 건양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님 다시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근데 이 우울증을 떠올렸을 때요. 네. 주변에 나 진짜 우울해라고 하는 친구에게 네. 야, 그 정도는 주변 사람들 다 있어. 이겨내야지 이겨내야지라고 네. 하는 편이기도 하고 저는 네, 네. 또 반대로 그냥 우울하다 슬프다 했을 때 그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묵묵하게 그냥 곁을 지킨다라는 친구도 있던데 이게 어떤 게 더 맞는 걸까요? 물론 두 번째 친구가 훨씬 잘하고 있고요. 네. 거기에 이제 플러스 정말 힘들면 치료 한번 받아봐 이렇게 권고해 줄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은 가득한데 그냥 지켜만 보는 것도 사실은 뭐 방치한다는 생각도 그렇죠. 들 수 있잖아요. 병원에 가보라고 네. 하는 것도 좀 신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야기를 못 꺼낼 것 같아요. 이럴 때 좀 어떻게 자연스럽게 좀 이야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있는 경우에는 되게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얘기도 상처받을 수 있어서 네. 섣부르게 조언하는 건 사실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방법처럼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은근슬쩍 내가 아는 사람 중에도 너랑 비슷한 경우가 있었는데 약 먹으니까 되게 편해지고 좋아졌대. 그래서 그 친구는 같은 경우 있으면 꼭 약 먹으라고 계속 권하더라고. 너는 어때? 한번 그런 경우 한번 병원 찾아가서 약을 한번 먹으면 어때? 이런 식으로 약간 다른 친구의 예를 들어서 얘기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이 우울증의 개념이라는 게 과거에 비해서 현재 좀 많이 달라졌다고 들었습니다. 과거에는 뭐 특히 이제 일반인 분들은 우울증은 그냥 심리적인 현상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의지로 극복해야 될 문제지 어떤 치료는 크게 중요하지 않거나 또는 치료를 받아도 이제 심리 상담을 받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많이 이해를 했는데요. 네. 현대는 이제 약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왜 그런 차이가 나왔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뇌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우울증 환자분들의 뇌를 이제 연구해 봤더니 네. 네. 뇌의 활성도가 확 떨어져 있는 부분들을 지금 확인이 오른쪽에 되는 보이는 거죠. 사진인가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인 뇌의 활성도가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신경 전달 물질이나 이런 부분들도 고갈돼 있는 경우들이 많고요. 네, 요거는 이제 뇌의 혈류를 검사한 건데 뇌의 혈류나 이런 것들이 결국 활성도랑 좀 관련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은 영어로 디프레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내가 뇌 자체의 정신 기능들이 다 전반적으로 떨어져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연관해서 이제 신경 전달 물질들도 대부분 이제 우울한 기분과 관련된 물질들이 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호전을 시키는 게 중요해졌다는 게 현대적 의미의 우울증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단순히 심리적인 문제보다는 이런 심리적인 문제와 생물학적인 어떤 그 타고난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만성적인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뇌의 질병 상태까지 유발이 돼 있는 것을 우울증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치료도 심리적인 부분과 어떤 생물학적인 부분에 대한 치료를 병행해서 해야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저희가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저렇게 뇌 사진도 찍을 수 없을 뿐더러 네. 뭐 조선시대 우울증, 뭐 고려시대 우울증이 진단하는 것 자체가 그 당시에는 사실 지금 현대사회에 다르게 좀 불가능했을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네. 그 당시에도 분명 사람들은 감정 상태나 정신의학적으로 좀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있었고요. 뭐 조선시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외국에서는 예를 들어 히포크라테스 이런 아주 오래전 의학자들이 우울증을 멜랑콜리아라고 불렀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 원인이 뭐였냐고 그랬을 때 기술된 거 보면 검은 담즙 때문에 병이 생긴다. 검은 담즙. 네, 그러니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이게 담즙이라는 건 저희 이제 그 몸에서 나오는 네. 어떤 소화액이나 그 호르몬과 비슷한 건데 그게 뇌의 질환이라는 생각 못 하고 내 몸의 어디선가에 문제가 생겨서 이게 사람이 이렇게 기력도 없고 우울한 상태에 빠진다. 그러니까 우울증이라는 질병은 계속 있어 왔던 거죠. 근데 그거를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에서는 그동안 계속 이제 다양하게 생각해 왔고 최근에는 이게 원인이 뇌다. 그 뇌의 질병 상태이고 네. 거기에 중요한 게 신경 전달 물질이 문제가 발생한 상황이다가 최근에 가장 좀 유력하게 얘기하는 현대적 개념의 우울증입니다. 네, 이제 현대 사회가 되면서 우울증의 진단이 가능해졌는데 좀 진단하는 방법도 다양할 것 같거든요. 뭐 연령대별로 다르지만 각 개인이 설명하는 내 자신의 우울증에 대한 설명도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들어보지 않으면 우울증 진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신 상태 검사라 그래서 여러 가지 질문들을 통해서 환자의 그런 질문에 대한 대답과 대답하는 태도들을 보면서 이 우울한 감정이 어느 정도로 환자에게 나타나는지 또 관련된 다른 정신 기능들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잘 확인을 해서 하게 되고요. 또 과거에 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지 또는 가족력이 있는지 이 우울증에 대해서 꼭 그 일반인 분들이 헛갈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는 게 조울증이라는 병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두 개를 헛갈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조울증은 우울증하고는 좀 다른 질병입니다. 이게 조울증은 조증과 우울증이 번갈아 가며 일어나는 질병이고요. 우울증은 단순히 우울한 시기가 있다가 또 괜찮아졌다가 우울한 시기가 있다가 반복되는데 근데 조울증은 우울증이라고 진단하지 않고요. 치료도 다릅니다. 이 조울증을 잘 감별하는 게 중요해서 과거에 혹시나 조증이나 경조증 사파가 있었는지 또는 가족 중에 그런 조울증에 병력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 이런 걸 잘 확인해서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해야 오진단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진단을 내릴 때 자기 보고식 검사라든가 임시 심리 검사 이런 것도 있다고 들었는데 그런 거는 어떤 걸 뜻하는 거죠? 대부분의 분들은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기 말로 내가 우울하다는 표현은 못하지만 설문지에 체크하는 것도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내가 해당돼라고 잘 체크하실 수 있어서 저희가 참고 자료를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또 임상 심리 검사라 그래서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분이 환자를 직접 만나서 보통 한 3시간 이런 식으로 긴 시간 동안 대화를 하고 여러 가지 검사 도구를 통해서 우울증을 진단할 수 있는 이런 심리 검사들도 많이 활용하게 되고요. 네. 또 일부 우울증과 비슷한 증상들이 유발된 신체 질환들도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대표적인 갑상선 기능에 문제가 생기면 네. 맞아요. 우울해집니다. 네. 예. 그 외에도 다양한 호르몬과 관련된 질환들도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래서 검사를 통해서 그런 다른 질환이 혹시 우울증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게 아닌지 이런 부분들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의 건강 상태나 머리 MRI 네. 이런 검사들도 진단을 위한 보조 도구로 활용하게 됩니다. 네.
아까 환자들의 경우에는 이제 자기 검사를 해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의사 선생님들은 어떤 걸 좀 체크를 해보실까요? 사실 어떤 너무 많이 분들은 봐왔으니까. 얼굴만 봐도 안다. 어. 들어올 때 표정만 봐도 저 사람 우울하구나 안다고 하는데 사실 우울증 환자분들이 꼭 정신과를 찾아오는 건 아니거든요. 네. 일반 아까 전 신체 증상 호소해서 내과를 갈 수도 맞아요. 있고 뭐 다른 뭐 호르몬 때문에 뭐 산부인과를 찾아갈 수도 있고 그런데 이제 그런 분들은 이제 우울증을 잘 이제 인지를 못할 수 있어서 미국에서는 병원에 오는 환자한테 모든 과 의사들이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서 우울증을 있는지 미리 선별을 좀 해봐라라고 권고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지난 2주간 우울하거나 희망이 없다고 느낀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지난 2주간 즐거움이나 흥미를 전혀 느껴보지 못했습니까?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봐서 여기서 어느 정도 그렇다라고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어떤 진단을 해보거나 아니면 정신과에 진료를 좀 권고하거나 그렇게 하라고 하는 지침이 있습니다. 저 두 가지 질문으로 이제 우울증이 예라고 답해서 이제 우울증이 의심이 네. 됐을 때 이제 진단 척도 검사 같은 것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표를 저희가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저희 두 MC도 미리 좀 네, 점수 체크도 체크를 해봤고요. 해봤습니다. 선별 검사 그 척도에 대한 내용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저 어떤 걸 말하는 거죠? CESD? 전 세계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울증을 진단하게 표준화된 도구로 WHO에서 권고해서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에서 권고하는 도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네. 많이들 활용하게 됩니다. 총 20문항으로 구성이 돼 있고요. 예. 각각의 문항들을 보면은 이제 좀 우울증에서 주로 느껴지는 증상들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제일 위에 보면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느끼는 감정이고요. 네. 뭐 1번 항목처럼 평소에 아무렇지도 않게 하던 일들이 귀찮게 느껴진다. 이런 게 얼마나 자주 있냐에 따라서 0, 1, 2, 3점으로 표준이 되게 되고요. 총 이게 20항목이 있기 때문에 가장 심하면 60점, 아무것도 없으면 0점 예. 이렇게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심하면 60점이요? 그렇죠. 3점에서 20문항이 되면 60점까지 나올 수 있죠. 그러니까 거의 그렇다, 자주, 가끔, 거의 드물다 이런 네. 식으로 네 가지 체크를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다 매우 그렇다라고 체크하면 이제 60점까지도 나올 수 네네. 있다는 거죠. 네. 아까 저 지인도 체크를 네. 잠깐 해봤는데 60점. 60점이 나왔다고요? 네, 그분은 진짜 오. 병원을 좀 가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당연합니다. 네. 그래서 범위를 했을 때 0에서 15점이면 정상이 되는 거고 21점에서 24점 정도면은 중증도, 그 이상이면은 뭐 더 이제 심각한 정도라고 네. 나오는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한 자릿수 점수가 나오긴 했었어요. 몇 점 나오셨죠? 저는 6점이 나왔고 그래요? 예. 제가 더 높게 나왔는데 저는 8점. 8점이면 6점보다 더 우울하다 이렇게 보는 것도 좀 아닙니다. 어렵지 않습니까? 다 정상 범위시고요. 네. 일상적으로 누구나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저 극히 드물게 어쩌다 하루 내가 이런 뭐 입맛이 없을 수도 있고 그럼요. 뭐 뭔가 내가 하는 일이 힘들게 느껴지고 이럴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누구나. 이제 우울증은 네, 아닌 그렇죠. 거죠. 그래서 15점 이하신 분들은 다 정상으로 누구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고요. 16점이 넘어갈 때부터 저희는 이제 우울증을 의심하게 되고요. 그 점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더 중증도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 이 부분 아직 선별 검사이기 때문에 네. 본인이 체크하는 거니까 예를 들어 아까 뭐 친구분이 60점이라 했지만 그분이 꼭 우울증이냐라면은 사실 모릅니다. 왜냐하면 개인에 따라서는 네. 굉장히 좀 그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자기 보고식 검사는 그 사람의 개인의 어떤 성향이 좀 비관적인 분들은 점수가 더 나쁘게 나오고 머리가 꽃밭인 분들은 너무 좋은 점수를 체크하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선별하는 거고요. 이 검사를 가지고 이제 선별이 되면은 전문가를 만나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셔야 됩니다. 이 점수가 어떤 때든 간에 고루 높게 나왔을 때 이제 우울증의 어떤 선별 검사에서 드러났어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치료 방법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맞습니다. 치료를 해야 될지. 네. 진단에서는 그래서 방금 얘기하신 부분 관련해서 하루 종일 우울감이 있냐라는 걸 꼭 확인하거든요. 하루 종일. 네. 네. 그래서 24시간 하루 종일 우울감이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진단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하루 중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그렇다. 사실 그거는 뭐 아주 비특이적 우울증이 아니면은 네. 우울증 진단에서 해당이 안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도 아까 얘기한 선별 검사에서는 좀 높게 체크할 가능성이 있어서 실제 진단에서는 의사들이 언제 얼마나 긴 기간 동안 우울감이 시달리고 있고 그게 내가 좀 예를 들어 다른 활동을 할 때 취미 활동을 하거나 친구를 만날 때 우울감에서 벗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처럼 전문가의 진단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지속 시간인 거네요. 그러니까 우울감이 얼마나 지속되느냐. 처음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감. 2주 이상. 네, 네. 거의 하루 종일. 하루 종일 네, 2주 그 정도 이상. 돼야 우울증이라 진단하게 네.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치료가 필요하죠. 아까 제가 이제 우울증에도 경증이 있고 또 중등도 이제 중증 이렇게 나눈다면 경증 환자분들은 사실 그 상담 치료로 좋아지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꼭 약을 대화를 안 먹어도 하면서. 예, 우울한 생각에서 좀 벗어나고 좀 환경을 바꾸고 운동이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우울증에 벗어날 수가 있는데 중등도 이상의 분들부터는 그렇게 해서 벗어나기는 이미 어려울 정도의 뇌에 질병 상태가 와 있기 때문에 생물학적인 치료,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를 네. 받으셔야 호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뭐 제가 이제부터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알려드릴 텐데 뭐 생물학적으로 하는 치료의 대표적인 게 약물 치료고요. 근데 최근에는 약 말고 새로운 생물학적 치료 방법들이 몇 개가 더 나와서 그 부분도 좀 소개를 해드리고 또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얘기한 상담을 통해서 하는 말로 하는 치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관련된 얘기들도 좀 드려볼까 싶고 또 이제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는 부분들이 우울증 치료와 예방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이제 약물 치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약은 기본적으로 우리 뇌에 아까 신경 전달 물질에 작용하도록 네. 만들어집니다. 약을 써야 되는 이유는 장기적으로 뇌에 그 스트레스 상황이 지속되면서 우울증이란 질병 상태가 되면 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그러니까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건 만성화된 경우고 대부분 기능상의 변화. 그래서 그냥 MRI나 이런 검사에서 이상이 없지만 특수한 검사를 보면 아까 뇌의 활성도가 떨어져 있고 이런 부분들을 알게 되고요. 이게 장기화되면 이제 뇌의 위축이나 이런 구조적인 변화까지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네. 이러면 이제 이런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을 좀 개선시키고 좀 뇌의 구조적인 위축이 일어난 걸 다시 재생을 시킬 수 있는 뭐 이런 관련된 치료가 필요할 텐데 그런 게 이제 항우울제라고 부르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항우울제는 신경 전달 물질도 개선시키지만 신경 보호 작용들이 있어서 네. 새로운 뇌세포들을 좀 재생시키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이런 걸 통해서 단기적 또는 장기적인 우울 증상 개선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네. 뭐 이런 약물 치료도 있지만 뭐 자기 자극술 이라는 뭐 치료가 있더라고요. 광치료도 좀 들어봤고요. 이 네. 치료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실까요? 약을 드시는 건 상당히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있고요. 또 네. 약이라는 게 부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네. 먹었을 때 이제 뇌에 작용하는 약들은 좀 불편감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또 특별한 경우에 예를 들어 임신을 했다든지 이러면 약을 못 먹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외에 다른 치료, 생물학적 치료를 통해서 뇌의 신경 전달 물질의 이런 호전을 일으킬 수 있는 치료들이 많이 개발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최근에 제일 많이 관심을 갖고 하고 있는 치료가 경두계 자기 자극술, 보통 TMS라고 하는 치료입니다. 대상자의 뇌에 직접 안으로 들어가는 거 아니고 밖에서 자극을 주면은 네. 뇌의 활성도가 변하면서 아까 전 신경 전달 물질의 이런 부분들 호전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치료고요. 네. 보통 한 번 할 때 한 30분 정도, 한 15번, 뭐 많게는 한 20번 정도를 하게 됩니다. 네. 광치료는 말 그대로 어떤 빛을 네. 이용해서 하는 치료일 것 같아요. 네네. 우리나라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북유럽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요. 왜냐하면 북유럽은 그 낮이 짧거든요. 네, 일주량이 짧게. 예, 일조량이 짧은 나라들은 우울증이 잘 발생합니다. 네. 특히 일조량이 짧아지는 시기인 겨울에 우울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걸 계절성 우울증이라 그러는데 이런 계절성 우울증인 분들은 이런 광치료를 하면 효과를 보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북유럽이나 이런 경우에는 이런 광치료를 심지어 이렇게 본인이 집에서 사서 그런 기계를 통해서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인 이런 조도로 그냥 집에 조명을 켜놓는 걸 효과가 없고요. 굉장히 밝은 빛입니다. 그걸 통해서 이제 일정 기간 계속 노출을 하면은 계절성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뭐 이렇게 겨울도 좀 짧고 일조량이 긴 편이기 때문에 이런 광치료가 필요한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본인이 계절성 우울증, 특히 겨울에만 유독 우울증이 발생하는 분들이 있다면 이런 광치료나 이런 거를 시도해 볼 수는 있습니다. 우울한 감정이 들 때 왜 밖에 나가서 햇빛 좀 쐬라, 네. 뭐 바이라민 D를 좀 마셔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게 실제로 진짜 효과가 있는 내용이었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한 분들은 저희가 햇볕을 많이 쐬라고 말씀드리고요. 실제 햇볕을 많이 쐬는 게 우울증
맞아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거는 이미 입증이 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치료법 중에 전기 경련 치료,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니까 그 의사 여에스더 씨 아시죠? 그분도 이제 우울증을 좀 앓고 계시다가 전기 경련 치료를 받고 굉장히 효과가 호전이 좋았다고. 어느 정도냐면요, 옆에 있는 남편이 정말 꼴도 보기 싫었다가 진짜 전기 경련 치료를 받고 너무 예뻐 보이는 수준까지 세상이 아름다워진 네, 거죠.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네요. 이게 그만큼 효과적인 치료인가 봐요. 아마 여에스더님은 평소에 이제 세상이 아름다웠을 건데 우울증에 네. 빠지니까 그거를 이제 거기서 갑자기 다른 세상, 어두운 세상을 경험하니까 너무 힘드셨을 거고 이제 그게 회복이 되니까 다시 좋아졌을 텐데 전기 자극 치료, 전기 경련 치료는 일반적으로 자주 하는 치료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마취를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전신 마취를 하게 되거든요. 수술방에 들어가서. 네네. 그래서 쉬운 치료는 아니지만 다른 약이나 어떤 치료에 효과가 없을 때 전기 경련 치료를 하면은 우울증에서 벗어나게 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래서 특히 자살 위험도가 높거나 빨리 치료가 필요하거나 네. 이런 경우에는 전기 자극 치료, 전기 경련 치료를 많이 하게 되고요. 전기 경련 치료는 대부분 마취가 필요하기 때문에 큰 이제 마취과가 있는 대학병원에서 다른 치료에 효과가 없었다면 한번 전기 경련 치료를 경험해 보실 수 있는 병원을 찾아가 보시는 것도 좋은 어떤 치료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게 치료법 살펴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셨던 약물 치료라든지 이런 기계적인 치료를 받았을 때 바로 뿅 하고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겠죠. 이 호전되기까지 좀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아까 제가 마음의 감기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감기가 좋아지는 게 보통 약 먹으면 일주일, 안 먹으면 일주일 네.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 저절로 좋아진다는 얘기죠. 근데 우울증도 열에 한 6-7분들은 사실은 저절로 좋아집니다. 근데 그 시기가 한 6개월이 걸린다는 거죠. 너무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아지는 데까지. 그래서 이제 약을 먹게 되고요. 약을 먹어서 치료하면은 그 기간이 보통 한 달 안에 좋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약 먹자마자 수일에서 한 1-2주 안에 수면이나 식욕이 먼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좀 에너지가 돌아오면서 조금 이제 움직일 수 있게 됐어요. 이런 활력이 호전되는 게 한 2-3주에 발생하고 한 3-4주 되면 이제 우울감도 좀 좋아져서 기분이 좀 나아졌어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내가 기분 증상이 좋아졌다고 느끼려면 한 달 정도 한 달. 시간이 소요가 되고요. 한 1개월 정도 약을 먹고 나면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도 평상시 한 70-80%까지는 회복이 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럼 지속 기간은 어느 정도 될까요? 대부분 약을 꾸준히 먹고 있으면 계속 지속이 됩니다. 오. 그래서 근데 문제는 그 한 달 지나고 바로 약을 끊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나빠집니다. 그러니까 호전되더라도 내가 증상이 나아졌는데도 그 이후로도 계속 복용을 하라는 말씀이신 건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울증 약을 얼마나 먹어야 됩니까라고 질문을 많이 받는데 저희는 보통 최소 6개월 이상 드시라고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 네. 호전되는 데까지 6개월이 걸리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달 정도 먹으면 좋아지지만 그래서 일상생활이 가능해지지만 그 상태에서 약을 끊으면 다시 증상이 나빠지기 때문에 재발 방지를 위해서.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유지 치료라고 얘기하거든요. 네. 그래서 약을 꾸준히 좀 먹으라고 얘기 드리고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유지 치료를 계속 증상이 좋아지고 나서 하고 끊는 분들은 재발이 잘 안 일어나는데 그 전에 일찍 끊을수록 다시 약을 끊자마자 증상이 나빠지는 경우도 있겠지만 약을 끊고 3에서 6개월 내에 다시 우울증이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길게 치료하기를 권고드리고요. 혹시나 우울증 자체를 여러 번 경험했던 분들, 재발성 우울증 또는 가족분들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던 분들 이런 분들은 그거보다도 더 길게 좀 2-3년씩 길게 하거나 또 만성화된 우울증인 분들도 있거든요. 초기에 잘 치료 효과가 없었거나 아니면 초기 치료를 잘 못해서 만성화된 분들은 어떤 경우에는 정말 평생 유지하라고 하는 분들도 있긴 합니다. 네. 방금 평생 약을 먹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이런 이야기 사실 막상 들으면 이거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많이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런 약물 치료에 대한 오해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대부분 이제 정신과 약 자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오해를 하는 게 이게 뇌에 작용하니까 안 좋을 거라고 네.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리고 우리 겉에 뭔가 몸에 병이 있으면 다들 이거 병이니까 치료해 받아야지 이게 빨리 되는데 가야지. 네.
마음의 병이 있는 거는 겉으로 보이지가 않으니까 네. 이거는 그냥 본인 의지로 극복하는 문제 또는 뭐 굳이 약까지 먹을 필요 있어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약에 대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고요. 또 아까 말씀처럼 뇌는 예민하기 때문에 약을 먹을 때 약간 불편감이 생기는 경우, 졸음이 오거나 네. 멍하거나 뭐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을 잘 안 드시려고 하는데 사실은 우울증이 현대적 개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울증은 뇌의 질병이기 때문에 약을 먹지 않으면 회복되는 데까지 너무 오래 걸리거나 제대로 치료가 안 됐을 때 만성화로 넘어가서 굉장히 심각한 상태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드시는 게 좋은 치료 방법이고요. 정신과 약 중에 일부 약들은 의존성이 있는 약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게 수면제 또는 중독이 될 수 있다. 네, 신경안정제 이런 약들이 있다 보니까 우울증 약도 똑같이 어떤 네. 중독을 유발하는 거 아닐까? 이런 이제 걱정을 하는데 우울증 약은 절대 중독되지 않습니다. 다행이네요. 네. 의존성이 없습니다. 네. 그리고 우울증 약은 다들 언제 끊을 수 있을까요? 저 이제 그만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전혀 중독성이 없다는 거죠. 대부분 우울증 약은 좀 장기간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이 안정성을 확보한 약들만 시판이 되기 때문에 장기간 오래 먹어도 문제의 소지가 잘 없고요. 특히 이제 약을 먹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걸 많이 걱정하는데 뇌에 작용하는 약이다 보니까 항우울제는 뇌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치매나 이런 부분들의 예방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들도 있을 만큼 뇌 자체에 그렇게 심각한 부작용이 있거나 이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좀 장기간 오래 드셔도 문제가 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뭐 우울증을 앓고 계시다거나 치료를 앞둔 분들에게 혹시 당부하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까요? 특히 이제 우울증을 경험하는 환자분들은 내가 의지가 약해서 그래. 아니면 내가 뭔가 부족한 것 같아. 근데 또 그게 이제 우울증 증상이기도 하거든요. 굉장히 자신감이 떨어지고 부정적인 생각에 빠지고 아무도 날 도와줄 수 없을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우울증 환자들이 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만 치료받으면 우울한 상태에서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하셔야 돼요. 마음속에 담아두지 마시고 내가 힘든 거를 주위에 자꾸 이야기하고 도움을 받으시려고 하는 게 좋고요. 약 먹으면 아까 전 대부분 한 달 안에 빠른 증상들 한 2, 3일 안에도 좋아지는 증상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치료약 복용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만 우울증에도 스트레스가 이 뇌의 질병을 일으키는 네. 원인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줄이려고 노력하시는 것들이 상당히 도움이 되고요. 그러니까 주위에서도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상황이라면 그런 부분들을 좀 도와주신다면 이겨나가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운동 효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하루 40분 이상 약간 강한 강도, 그러니까 조금 빠른 걸음으로 정도. 걷기 네. 해서 살짝 가슴이 이렇게 쿵쾅쿵쾅 뛰는 정도로 조금 빠른 걸음으로 한 40분 정도 걸으면 항우울제 하나를 먹는 것만큼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규칙적인 운동도 하시고 매일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 먹고 낮에 좀 활동하고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좀 더 건강한 생활 습관을 만드시는데 집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우울증을 앓고 있는 환자도 힘들겠지만 그걸 지켜보는 가까운 지인, 뭐 가족, 친구들도 분명 어떤 힘든 점들이 있을 네. 것 같아요. 그분들에게도 어떤 도움이 될 만한 얘기가 있을까요? 가족분들이 환자한테 자꾸 이제 정신 똑바로 차려라. 네가 의지로 이겨내야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왜냐하면 가족 입장에서도 답답하니까요. 네. 그리고 환자가 얘기하는 거를 이제 공감을 못하면은 조금만 본인이 노력하면 이 상태에서 벗어날 것 같은데 얘가 왜 이럴까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울증을 내가 경험해본 사람은 그런 얘기할 때 너무 당신 정말 힘들겠구나 이게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자꾸 환자한테 방해가 되는 치료에 네. 방해가 되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마음이 약한 그런 어떤 상태나 그런 질병이 아니라 이 뇌 질병이라는 거를 가족분들이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하지만 불치병이나 이런 건 전혀 아니죠. 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지고요. 약을 먹으면 훨씬 빨리 좋아집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려 주셔야 돼요. 이 환자가 회복될 때까지. 그래서 옆에서 격려해주고 좀 도와주고 스트레스 줄여주고 이러면 이제 좋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낫는 병이라는 거를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환자한테 좀 제발 좀 밖에 좀 나가라. 뭐 압박을 계속 하는 말들. 너 나가서 사람 좀 만나라 막 이러는데 그 자체가 오히려 환자들한테 스트레스로 스트레스. 작용을 네.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 오히려 그 환자의 어려움을 자꾸 들어주고 그리고 그래도 엄마는 네가
이걸 빨리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하면 좋겠다. 이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상대한테 짜증을 내거나 너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살 거면 그냥 집 나가버려. 뭐 이런 식의 이제 대화가 일어나면 우울증 환자들은 이제 자살 충동 이런 거로 이어지기 때문에 비난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너무 섣부른 충고보다는 좀 가벼운 이 정도로 좀 도와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꼭 가족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는 부분이 있는데 이 우울증이 심할 때는 자살 위험도가 매우 높아지는데요. 네. 대부분 환자들이 자살하기 전에 자살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허투루 듣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하겠지. 근데 일반인이 얘기하는 거에 비해 우울증 환자가 자살에 대한 얘기하는 건 훨씬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자살과 관련된 이야기, 엄마 내가 오늘은 베란다에 나가서 아래를 쳐다보는데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을 느꼈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꼭 병원에 의사한테 알리고 적극적인 치료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울증 환자분들은 그런 충동을 이겨나갈 힘이 매우 약해져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족분들이 그런 순간에는 너 힘드니까 그렇구나라고 공감하는 것보다는 이거는 엄마가 도저히 너한테 이 상태에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엄마랑 같이 꼭 의사한테 찾아가 보자라고 좀 더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고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대전 MBC 건강 플러스 오늘 우울증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된 OX 문제를 지금부터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울증과 관련된 OX 퀴즈 준비했습니다. 이 첫 번째 질문인데요. 이 우울증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분들은 약물의 도움을 받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자, 그렇다면 이 우울증 약은 평생 먹어도 된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O입니다. 우울증 약은 평생 먹었을 때 큰 부작용이 없도록 기본적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물론 예를 들어 간이 안 좋거나 콩팥이 안 좋거나 신체 질환이 있을 때는 용량을 좀 조절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오래 먹어서 어떤 중독을 유발하는 약도 아니고 신체적인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하는 질환 어떤 그런 약도 아닙니다. 그래서 평생 먹어도 되는 약이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우울증 환자분들은 평생 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너무 빨리만 끊지 않으시면 한 6개월 이상에서 한 1년 정도 유지하시면 치료 효과는 충분히 보실 수 있고요. 아주 드물게 평생 먹어야 되는 분들도 걱정하지 않고 드셔도 괜찮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립니다. 이 감기는 약을 먹지 않아도 저절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우울증을 마음의 감기라고 부르는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기 때문이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이건 세모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70% 정도의 분들은 시간이 가면 좋아집니다. 근데 감기와 다르게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한 30% 정도의 분들은 만성화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울증은 감기와 다르게 반드시 치료를 받으시라고 권고를 드리고요. 그 기간 동안 너무 개인의 고통도 심하고 또 그런 우울증을 앓는 동안 뇌 자체의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다른 일상생활이 안 되고요. 또 우울증을 계속 앓으면 나중에는 뇌 자의 구조적인 변화까지 일어나서 어떤 인지기능의 저하나 이런 부분까지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꼭 치료를 받기를 권고를 드리고 주위에서 봤더니 한 6개월 지나니까 다 좋아지더라. 맞는 말씀이긴 한데요. 그렇게 되는 게 반복되다 보면 오히려 나중에 다른 합병증, 후유증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조기에 좋은 치료를 받으시는 게 훨씬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OX 질문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정신과 진료 기록이 있으면 입시나 취업에 불이익이 생길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우울증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으면 타인이 알 수 있다. 이건 O일까요? X일까요? 네, 이 부분은 X입니다. 내가 진료한 기록은 타인은 알 수가 없습니다. 단 내가 동의한 경우에 볼 수 있는 일부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내가 동의해야 되냐면 예를 들어 보험에 가입할 때는 보험 약관에 보면 내 의무 기록을 확인하겠다라는 거에 내가 동의할 사인을 해야 가입이 되는 경우들이 있죠. 또는 운전면허 시험 같은 어떤 국가 일부 시험을 볼 때 그런 경우가 있고요. 군 입대할 때도 그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총기를 다루는 어떤 일을 할 때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어떤 대기업 어디서도
당신의 의무 기록을 내가 다 확인하겠어. 사인해.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에 지장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고요. 아주 특수한 총을 다루는 일을 하거나 특별한 경우에는 내 의무 기록을 확인하겠다라고 누군가가 요청할 수 있고 그때 내가 사인을 해야지만 내 의무 기록은 확인됩니다. 그래서 정신질환으로 진료받은 것들을 남들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우울증에 관한 오해와 진실을 OX 퀴즈로 풀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시청자 여러분이 남겨주신 궁금증 풀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궁금증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인데요. 이 우울증 약을 처방받아서 먹고 있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으면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살이 찌고 있습니다. 이 체질이 달라서일까요? 약이 달라서일까요? 하고 물어보셨네요. 어떤가요, 교수님? 네, 약이 달라서입니다. 우울증 약이 살을 직접적으로 찌게 만들거나 빼는 건 아니지만 입맛을 올리거나 낮출 수가 있습니다. 일부 항우울제들은 비만 치료제로 쓰이는 경우도 있을 만큼 이제 입맛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있고요. 또 오히려 이제 입맛을 올리는 항우울제들이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울증 약 먹으면서 입맛이 좋아지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이제 치료에 도움이 되는 거죠. 대부분 우울하면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근데 특히 여성분들 이런 경우에는 입맛이 좋아지는 게 이제 체중 증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을 좀 뭐 바꿔보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지만 저는 대부분 경우에 입맛이 좋아지는 거는 나쁜 현상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단지 식이 조절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울하면 운동을 잘 안 하는데 운동하셔야 된다. 그래서 운동요법과 식이 조절을 안내해 드리면은 대부분 약을 드시면서 이렇게 입맛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잘 이겨나가실 수 있습니다. 자, 끝으로 우울증을 한마디로 정의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울증은 네모다. 이 네모를 좀 채워주실까요? 우울증은 치료가 필요한 뇌 질환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지로 극복하자고 하고 주위에서 그냥 기다려보자, 시간을 지날 때 좀 기다려보자 하지만 장기화되는 우울증 때문에 그 본인이 겪는 어려움이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저는 조기에 꼭 그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꼭 치료를 받아야 되는 뇌 질환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 MBC 건강플러스 오늘은 우울증의 진단부터 치료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도움 말씀에 정신건강의학과 오홍석 교수였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건강플러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건강한 한 주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